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아산의 동천교회 사거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귀신을 믿는 편입니다. 초등학생 때 귀신을 보는 친구도 있었고, 저도 가끔 귀신인지 아닌지 모를 것들을 보곤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들이 저를 노려보곤 했습니다. 제가 아직 고향이나 다름없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살던 때 초등학교 5학년 즈음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셔서 동천교회 사거리로 나갔습니다. 아산에 사시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곳은 교통량이 많고 초등학교 통학로이기도 해서 종종 교통사고가 나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 길과 마주보고 있었지요. 택시를 잡기 위해 길턱에 서서 저쪽 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하고 등을 누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키가 크지 않았고 허리 아래로 가볍게 툭 하고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는 순간 길턱에서 내려서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딛자마자 코앞으로 덤프트럭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저보다 훨씬 작은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생김새였지만 그저 순수하게 무서웠습니다. 아직까지 피를 흘리는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그저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건 저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굳어 그 여자아이와 마주보고 있을 때 길을 지나던 아줌마가 달려와서 저를 흔들었습니다. 괜찮냐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아줌마 쪽을 돌아봤다가 다시 뒤를 보니 그 여자아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저를 보고 계시던 어머니도 뛰쳐나오셨고 저는 그저 펑펑 울었습니다. 한 2년 후 그 여자아이에 대한 공포심도 흐려질 무렵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념으로 부모님께서 저를 고깃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고기를 먹다가 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너 그때 사고 날 뻔한 이후로 무서워서 심부름도 못 시키겠더라. 저는 장난처럼 아니 뒤에서 미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짜증을 냈는데 어머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너 그때 혼자 있었어. 갑자기 뛰어나가길래 길 건너려나 보다 했지. 순간 기겁했습니다. 그때 본 여자아이의 핏기 없는 얼굴이 떠오르며 등이 서늘해지더군요. 사람으로 붐비는 고깃집이었는데도 등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표정이 이상했는지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혹시 무슨 사고라도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2층에 새들어 살던 그 집 주인 댁에 자주 놀러 오던 여자아이가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지나가다 종종 마주치던 아이였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대화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었는데 그 아이가 정말 귀신이었는지 저를 데려가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서는 가장 죽음에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동천교회 사거리에 아직도 그 아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복을 입고 있는 어린아이. 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제게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뇌리 속에 뚜렷하게 박힌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렸지만 귀신은 없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제가 귀신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7살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18일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날짜는 어머니께서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워낙 엄청난 사건이었기에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연초라 친척 큰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신정날에 친가가 아닌 외가 쪽으로 갑니다. 외가 큰집은 주택 몇 채만 있는 산골 마을로 아파트는 찾아볼 수도 없었죠. 큰집 바로 뒤에는 큰 산이 있고 그 산에는 묘지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게임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외가에 놀러가는 것이 내심 달갑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저 메뚜기를 잡아 구워 먹는 것이 재미의 전부였죠. 엄마가 하룻밤만 자고 갈 거야 라고 말해서 그 말을 믿고 늦게 도착하자마자 일찍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화근이었죠. 다음 날 아침 너무 일찍 잠든 탓일까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4에서 5시경에 눈을 떴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자고 있었고 외가 큰 집에 사는 친척 동생만 깨어 있더군요. 동생과 멍하니 있다가 동생이 요 앞 방죽에 오리가 있으니 보러 가자고 하기에
할 것도 없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방죽에는 살얼음이 끼어 있었고 오리 6마리가 살얼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오리를 가까이서 보려고 살얼음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못에 끼는 살얼음은 가운데로 갈수록 얇아져 쉽게 깨지기 마련이죠. 어린 나이에 그런 것을 알 턱이 없었기에 중심으로 다가가던 순간 얼음이 깨지며 제 몸이 얼어붙은 연못 안으로 쑥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시야가 제 몸을 떠나 쭉 멀어지더니 물속에 갇힌 제 모습을 비추고 있더군요. 마치 옆에서 친구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유체이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상황이 그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몸은 물속에 갇혀 축 처져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고 처음 겪는 상황이라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속에 갇힌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연못 위로 올라가더니 이쪽으로 달려오는 친척들을 보여주더군요. 그 안에는 어머니도 계셨고 얼음을 깨기 위해 기다란 장대를 들고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윽고 제 시야는 검게 변했고 다시 제 몸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며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숨이 막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온통 검은색 뿐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자듯이 반듯하게 누워있는 제 모습만 느껴졌는데 눈만 껌뻑 일 수 있었고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먼 곳에서 누군가 걸어오더니 제 앞에 쪼그려 앉아 가만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고 짧은 간 모양의 모자를 쓴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일어나. 그리고 손을 들어 제 배를 쳤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죠. 일어나. 세 대째 맞는 순간 너무 아파서 깜짝 놀라며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겨울 가장 추운 날씨에 얼음 방죽 아래에 20분 이상 갇혀 있었다며 숨이 막혀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살아난다면 생일을 2번 치러줄 만큼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다더군요. 그런데도 멀쩡히 일어난 저를 보고 의사 선생님도 기가 막히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심신이 멀쩡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께 혹시 일찍 돌아가신 조상님이 계신지 여쭤봤지만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를 깨웠던 새하얀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상갓집. 형부가 최근 상갓집에 다녀왔습니다. 어른들 말씀으로는 특히 결혼 같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상갓집에 가면 온갖 잡귀들이 질투심에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집에 남고 형부 혼자 다녀왔죠. 형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언니는 현관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는 의식을 치르며 뒤처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언니 동료가 상갓집에 다녀온 후 겪은 이상한 일 때문이었어요. 언니 친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언니 동료분 이야기 맞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편의상 대화를 직접 화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기가 센 편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집안에 호랑이띠가 있으면 강아지도 기죽어서 오래 못 산다고요. 신기하게도 띠에 따른 기운이나 서열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혈액형처럼 심리적 요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평소에도 대한민국 아줌마의 표상으로 늘 용감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아버지가 가끔 회식 때문에 연락 없이 늦게 오시면 집안이 발칵 뒤집히죠. 어쨌든 엄마는 호랑이띠이십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상갓집에 가실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때 따로 나가 살고 있었고 집에는 엄마, 아빠, 오빠 이렇게 셋만 계셨습니다. 엄마는 늘 그러시던 것처럼 아버지가 상갓집에 가시기 전 소금을 흰 봉투에 담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상갓집에 다녀온 사람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을 넣어간 봉투를 상갓집에 그대로 두고 오라고 하셨죠. 저희 엄마는 항상 2번째 방법을 고수하셨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조회금 자리에 소금을 두고 오실까봐 안주머니에 꼭 챙겨 넣어드리곤 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챙겨드렸고 아버지가 늦게 오시겠거니 하고 엄마는 먼저 잠드셨습니다. 띠롱,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살짝 깨셨죠. 인기척인 아기의 아버지시구나 하고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마음에 물으셨어요. 여보, 소금 봉투는 잘 버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으시며 무뚝뚝하게 대답하셨답니다.
아니, 꽁꽁 싸매서 가져왔어. 저는 듣고 무서웠지만 엄마는 그냥 잠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걸 뭘 갖고 와? 뭐가 귀하다고 버리고 왔어야지. 이렇게 잠결에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계속 누워 계셨는데 아버지가 옆에 눕더랍니다. 침대에 옆 사람이 눕는 묵직한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누우신 후에 엄마 발 쪽에 뭔가 또 묵직한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엄마는 혹시 아버지가 니은자로 주무시는 건가 싶어 눈을 번쩍 뜨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옆으로 잘 주무시고 계셨어요. 사람 다리가 아무리 길어도 그곳에 닿을 수 없는 위치였죠. 살펴보니 웬 여자가 발치에 앉아 있더랍니다. 아버지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꿈인가 생시인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 여자가 저렇게 있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 너 뭐야? 비켜라. 하고 발로 걷어차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귀신이든 사람이든 화가 치밀어 오르신 엄마는 썩을 것, 안 비키나 하시며 그 여자를 밀쳤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앵간히 힘이 센 여자였던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 엄마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문틀과 문지방을 잡고 버티며 저항하는 거예요. 겨우 끌고 가서 현관문을 열고 발로 걷어차 문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들어오려는 듯 문고리가 짤깍짤깍 움직였죠. 어쩌나 하고 계셨는데 마침 오빠가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새벽에 뭐 하세요? 니 마침 잘 나왔다. 문 꼭 잡고 있어라. 나 화장실 가려는데 밖에 뭐 있어요? 왜 문이 달깍거리죠? 닥치고 단디 잡고 있어라. 알았지? 엄마는 베란다에 두었던 왕소금을 한가득 퍼다가 현관문 밖으로 뿌리고 나서야 안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기센 우리 엄마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상갓집에서 과음을 하셔서 아침 7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오신 겁니다. 그럼 그 밤에 엄마 옆에서 자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게다가 오빠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자고 왔다고 하더군요. 네 번째 이야기, 영산포 무당. 문득 할머니 얘기가 하고 싶어졌다. 이유는 모르겠다.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니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도 없다. 내가 좀 외로운 건가 싶다. 젠장, 나는 오유인인데 나에겐 두 분의 할머니가 있다. 놀랄 일도 아니지 않은가. 옛날에는 남자들이 먹고 살 만해지면 첩을 두고 살기도 했으니까. 친할머니는 조강지처셨고 첩으로 들어오신 분이 둘째 할머니다. 어릴 적 나는 그분을 작은 할머니라 불렀고 이렇게 두 분이 계셨다. 오늘은 나의 작은 할머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작은 할머니는 나주의 영산포 근방에서 꽤 알려진 무당이었다. 지금이야 방주제가 생긴 뒤로 영산포가 쇠락했지만 그 당시에는 호남에서 경제적으로 손꼽히는 번화한 곳이었다. 그런 영산포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었던 작은 할머니가 어쩌다 일개 농사꾼의 둘째 부인이 되었는지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다. 작은 할머니는 아들만 6명을 둔 친할머니와 달리 딸 하나를 두셨는데 그분은 내가 고모라 불러야 할 분이다. 하지만 고모는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자신을 입버릇처럼 박복한 년이라 부르셨다. 작은 할머니는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셨다. 하지만 아버지 형제들과 손자, 손녀들은 나를 제외하고 모두 그분을 싫어했다. 나는 그분이 좋았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몇 개 사오신 눈깔 사탕도 좋았고 몰래 말려두신 곶감도 좋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할머니 옷자락에 배어있던 묘한 냄새가 있었다. 그 냄새는 수년 전 여자친구와 재미삼아 찾아갔던 점집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작은 할머니는 내게 참 많은 기대를 거셨다. 어린 나에게 해야 할 일과 삼가야 할 일을 늘 말씀하셨다. 그것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보통 무속인이 알려주는 말씀이었다. 예를 들면 내 팔자는 이러하니 이런 걸 하는 게 좋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있거든 이렇게 하라는 식의 충고였다. 그 후 아버지를 따라 광주로 이사 온 뒤 몇 해가 지나 작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부모님조차 가지 않으셨으니까. 그 후 작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희미해졌다. 대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사귀었다. 그때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만큼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정도로. 첫사랑이란 게 그런 것인가 보다. 그날도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오후 문득 익숙한 냄새가 스쳤다. 순간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작은 할머니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분은 보라색 저고리를 입고 계셨다.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냄새는 같았고 옷도 같았지만 얼굴은 다른 할머니였다. 그분은 나를 알아보겠냐고 물으셨다. 나는 알아본다고 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손은 따뜻하고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왜 다른 얼굴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냥 안다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여자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했다. 여자친구는 주변 사람들의 희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팔자라고 했다. 부모 형제 모두 나가 떨어지고 혼자 남게 되면 그때 죽을 팔자라고 했다. 죽기 싫으면 멀리 떨어지라고 하셨다. 나는 겁쟁이였다. 사랑하면 그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말에 겁을 먹었다.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는 몸이 약했고 약을 많이 먹었다. 약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알약이어서 7종류쯤 되었던 것 같다. 병원에서 받아오는 흰 봉지에 들어있는 것들이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할머니는 어디론가 가셨다. 가시는 곳을 묻고 싶었지만 겁이 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이별을 고했다. 꼬바 길주일을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미드, 일드, 한들을 닥치는 대로 보면서 전화는 꺼놓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녀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년 가을 전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불쌍한 사람. 장례식장이 어딘지 알았지만 죄스러움에 가지 못했다. 내 한 몸 살겠다고 그녀를 버린 것 같아 스스로가 초라하고 싫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첫째, 내가 본 보라색 저고리의 할머니는 정말 작은 할머니였을까? 그때 잡았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한,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다. 할머니가 빙의하신 걸까? 아니면 잠시 남의 몸을 빌린 걸까? 혹시 지금도 그 몸에 거하고 계시다면 방방곡곡을 뒤져서라도 할머니를 찾고 싶다. 둘째, 전 여자친구는 과연 무슨 병이 있었을까? 함께 있을 때 먹었던 약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가 영주에서 농사짓는 거 수해 집안 내력을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참에 영주로 가 그녀의 영혼이라도 달래주고 싶다. 늦었지만 속죄의 마음으로. 5번째 이야기, 원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술에만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는 형이 도와줘서 같이 호프집을 하게 됐죠.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게 불편해서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고 어제 필요한 옷들만 챙겨 이사했습니다. 원룸이지만 혼자 있기엔 꽤 넓더군요. 하지만 혼자 앉아있는데 인터넷도 안 되고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 기분을 잘 알고 있던 형이 닭 한 마리 튀겨갈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30분 만에 형이 왔고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스캡, 온더락 잔에 찹스테이크와 후라이드까지 준비해 와서는 오후부터 마시기 시작해 서너 시간 동안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넘겼고 둘 다 취해 더 마시자 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술을 사러 나가려고 옷을 입는데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지? 누구세요? 하고 물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사 온 사람에게 누가 올 리도 없는데 계속 삑삑 소리는 나는데도 대답이 없으니 술김에 뭐하는 새끼야? 하면서 거침없이 문을 열었죠. 분명히 문을 열기 직전까지 삑삑 소리가 났는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고 소리도 멈춘 겁니다. 순간 형과 저 둘 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팔에 소름이 돋으면서 간신히 문을 닫고 잠그고 나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야, 가 장난쳤나 보다. 아니면 도둑이었겠지. 이 새끼 달리기 진짜 빠르네. 서로 그렇게 웃으며 남아있는 맥주를 마셨는데 그때 또다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도 형도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둘 다 한 덩치 하는데도 울먹이는 얼굴로 앉아 꼼짝도 못했습니다. 시간을 체크할 정신도 없었지만 체감상 2분 넘게 소리가 나더군요. 진짜 저 문이 열리면 어쩌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멈추고도 한참을 서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장난일 거야. 그러다 눈이 마주치곤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맨션 구조가 한 층에 10여 세대 있는 복도형이고 저희 집은 4층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가 들어서 있고 7층부터는 오피스텔입니다. 복도 불도 항상 켜져 있어서 장난이라면 칠 수도 있겠지만 비밀번호를 누르는 중에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룸에서 나가거나 안 되면 층이라도 옮겨야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흉가. 군대 가기 3일 전이었다. 이제 마지막이라 친구 6명이 모여 진탕수를 마시며 놀았다. 결국 남은 건 나와 친구 1명뿐. 새벽 3시쯤 우리는 호프집에서 나와 친구 집으로 향했다. 친구는 자취 중이었고 그 길목엔 오래된 2층짜리 허름한 집이 있었다. 그 집은 동네에서 유명한 흉가였다. 누가 들어갔다가 얼마 못 버티고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무섭고 오래된 집이라 사람들은 들어가기 꺼려했다. 마치 영화 검은 집처럼 음침하고 어두운 느낌이 들었다. 친구는 갑자기 야, 우리 저기 들어가 볼래? 라고 말했다. 미친놈, 저 길 왜 들어가? 하지만 술에 취해 겁을 잃은 우리는 그 집을 슬며시 바라봤다. 밤에 보니 낮보다 훨씬 무서워 보였다. 어둠 속에 파묻힌 듯한 모습이었고 음침하고 으스스했다. 그때 친구가 말하더라. 저기 귀신이 있대, 진짜로. 뭐 어쩌라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나도 호기심이 생겼다. 술김에 괜히 흥분되면서도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발동해 그래.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대답했다. 대문 앞에 가까이 서보니 겁이 났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다. 아무리 빈집이라도 무단 침입이면 경찰에 걸리지 않냐? 아무도 없는데 뭘 신경 써. 보는 사람도 없잖아. 새벽 3시라 주변엔 정말 아무도 없었고 겨울이라 추위 때문에 소름이 더 돋았다. 친구와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결국 겁이 나서 그만 가자고 했다. 그러자 친구는 나를 부추겼다. 그럼 내가 혼자 2층 화장실 거울에 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오면 내가 내 군대 갈 때까지 다 쏠게. 그 말에는 나도 혹해버렸다. 술에 취해 무모한 용기가 생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말. 친구는 자신 있게 답했다. 그래, 해봐. 여기서 기다릴게. 나는 미친 짓을 하기로 결심했다. 혼자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금속성 소리가 귀를 찔렀다.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소리가 크게 들렸고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대문을 지나 현관 앞에 조그만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와 코를 찔렀다.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현관 앞으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정강이에 뭔가 부딪혀서 아프더라. 욕을 하며 살펴보니 개 묶어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욕을 하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잠겼으면 어쩌지? 현관 손잡이를 잡고 당기자 오래된 문은 금속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눈이 어둠에 익을 때까지 1분 정도 서 있었고 뒤에서 친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 없으면 나오라고. 추워. 뒤를 돌아보며 답했다. 지금 들어갈 거야. 기다려봐.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몸이 무거워지고 소름이 끼치며 춥고 답답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주변을 비추며 발걸음을 떼자 가구와 계단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거실 옆에 있는 계단을 발견했을 때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다. 막상 계단 앞에 서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여기 귀신이 있다던데.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내딛었다. 그 순간 뒤에서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굳었다. 집엔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뒤에서 나는 소리는 무엇일까? 심장이 쿵쾅거렸고 누군가 내 뒤에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팔을 뒤로 뻗어 플래시를 비추고 고개를 확 돌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겨우 안도하고 계단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기익 소리가 났고 중간쯤에서 계단 사진을 찍었다. 촬영 소리가 크게 울려서 놀랐지만 다시 올라가려는 순간 또 스르륵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이번에는 무시하기로 결심하고 계속 올라갔다. 계단 꼭대기에 도달한 후 아래를 내려다봤다. 내려다보니 생각보다 아찔했고 두려움이 한층 더 커졌다. 2층에 올라서 보니 문이 3개 있었다.
어느 방이 화장실인지 몰라 제일 가까운 문을 열었다. 기익 소리가 났고 안에 있는 침대와 거울을 보고 그 방은 아닌 것 같아 다시 나왔다. 두 번째 방도 들어가 보니 텅 비어 있었다.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걸 보니 화장실 같았다.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발걸음을 옮겼다. 아래층에서 스르륵 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무시하고 안쪽 화장실로 들어가기로 했다.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확 밀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쿵쿵쿵쿵쿵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 뛰어오는 건가 싶었지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달려오는 건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회색 소복에 눈이 뒤집힌 상태로 팔을 내밀고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친구네 자취방이었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친구가 옆에서 아, 병신아라며 깨우더라.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친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겠지. 왜 현관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잖아. 나는 어리둥절했다. 분명 나는 2층에서 기절했는데 친구는 내가 현관문 바로 앞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휴대폰 사진을 꺼내 보니 계단 중간과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다. 친구는 끝까지 믿지 않았다. 결국 그날의 기억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3일 뒤 나는 군대로 떠났다. 7번째 이야기, 환청. 저는 5층 건물의 맨 꼭대기 5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처음에는 계단으로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야 했죠. 그러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게 한 3개월 전쯤 일이었죠. 공사 중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층에서 일하던 인부 한 명이 지하 1층 주차장까지 떨어져 목숨을 잃었어요. 솔직히 저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하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참고로 이 건물은 저녁 10시가 넘으면 모든 문을 닫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은 물론 1층에서 5층까지 각 층의 문도 모두 잠가버려요. 안에서는 열 수 있지만 10시 이전에 다들 퇴근하고 1층에는 경비 한두 명, 5층에는 저 혼자 남는 게 보통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오피스텔이 아니라서 저는 집처럼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제 사무실은 5층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있는데 문을 열면 바로 오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지 며칠 후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5층 옥상에 있는 샤워부스 겸 화장실로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제 코가 남들보다 특별히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그건 확실히 향 냄새였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강하게 복도를 가득 채운 향 냄새였죠. 그 덕분에 화장실도 못 가고 그날은 해가 뜰 때까지 사무실 안에 불만 켜놓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문을 열어보았는데 향 냄새가 다시 강하게 풍겨오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새벽이었습니다. 향 냄새가 난 일이 있긴 했지만 귀신 같은 걸 믿지 않기에 모기향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제 사무실은 방이 2개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안쪽 방에서 잠을 잡니다. 침대에 누워 자던 중 새벽 3시쯤 눈을 떴습니다. 이 당시 밤낮이 바뀌어서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했거든요. 불을 꺼서 어두운 방에서 눈을 뜨고 다시 자려고 했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였죠. 그때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나미 볼펜 심을 누르는 소리와 비슷했어요. 불규칙적이지만 일정한 리듬을 가진 볼펜 소리였습니다. 향 냄새 때보다 더한 소름과 공포가 밀려왔죠. 소리는 정확히 제가 있던 방의 장롱 쪽에서 들렸고 비몽사몽하던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저는 확 일어나 스탠드를 켜고 소리가 나던 장롱 쪽을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날도 전 불을 켜고 밤을 새다 아침 7시쯤에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2일 후 또 새벽 4시 사이에 잠에서 깼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던 날과 비슷한 몽롱한 상태였죠. 그때 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온갖 생각이 들더군요. 불 꺼진 방에서 꺼진 모니터 앞에 누군가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걸까요? 순간적으로 잠이 확 깨며 스탠드를 켜고 컴퓨터 쪽을 쳐다봤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고 소리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공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그런 환청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소름이 다시 돋네요. 제가 들은 소리는 뭘까요? 단순한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8번째 이야기, 골목길.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야. 오랜만에 동네 친구랑 술을 마셨어. 사실 동네 친구라고 해도 대학에 들어가고 바쁘게 지내느라 몇 달 동안 못 봤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더라고. 호프집에서 술을 좀 마시고 둘이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로 친구네 집에 가서 더 마시기로 했지.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고 닭 한 마리를 사들고 친구네 집으로 갔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술도 마시고 안주로 닭도 먹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술을 많이 마셨더라고.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오랜만에 만났다고 신나서 퍼마셨더니 어느새 새벽 1시가 된 거야. 친구네 집이랑 우리 집이 가깝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택시를 탈 거리도 아니었어. 걸어서 30분 정도. 친구는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잘 거면 내 집에서 편하게 자고 싶었고 집까지 넉넉히 20분 정도 걸으면 금방 도착할 거리였으니까 그냥 집에서 자기로 하고 친구네 집을 나왔지. 그때가 초겨울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 새벽이라 동네가 무척 조용하고 어두웠고 바람은 살살 불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얼큰하게 취한 채 걷기 시작했어. 집에 가는 길은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돌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좁은 골목길이었지. 보통 낮에는 골목길로 다니고 밤에는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는데 그날은 술도 취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으니 골목길을 선택했어. 골목길 저 끝에는 8차선 도로와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덕에 끝쪽은 꽤 밝았어.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는 암흑뿐이었지. 가로등도 몇 개 있었지만 이상하게 전부 꺼져 있더라고. 10분 정도 걸으니 으스스하고 바람도 불고 무서웠지만 빨리 가고 싶어 계속 걸었어. 내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어. 어느 정도 왔을 때쯤 저 멀리서 타다다다닥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누군가 막 뛰어오고 있었어. 이 시간에 뭐지? 사고라도 났나? 아니면 그냥 미친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봤지. 가까이 다가올수록 느낌이 이상하더라.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뛰어오는 것 같았어.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게 보였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러다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이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건 칼이었어. 순간 얼어붙었지. 왜 이 시간에 이 골목길에서 칼을 들고 뛰어오는 거지? 그 남자와 나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고 눈이 뒤집혀 있고 침을 질질 흘리며 내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어. 공포에 질려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지. 그 남자는 분명히 내가 목표라는 듯이 내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어. 얼마나 뛰었을까? 친구네 집에 다다르기 직전이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남자가 내 바로 뒤까지 따라왔더라고. 죽을 힘을 다해 뛰면서도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에 다시 전속력으로 도망쳤어. 친구네 집이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어깨에 누가 손을 올리는 느낌이 들더니 귀에 간지럽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친구네 집에서 깼어. 진짜 꿈이었지.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술이 확 깨더라. 친구는 옆에서 아무 일 없이 자고 있었고 나는 꿈이라는 걸 깨닫고 안도했어. 친구네 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는데 역시나 그 골목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결국 그 길은 가지 않았어. 무서워서. 꿈이지만 진짜 현실 같았거든. 혹시라도 꿈에서 본 일이 현실로 일어날까봐 돌아갔어.